당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까지 게 어디서 감히 나를 무시해.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여자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중년 여성의 뺨을 향해 날아가는 손이 있었다. 짝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비틀거렸다. 손으로 뺨을 감싸고 고개를 떨구는 그 모습은 평생 타인에게 고개 숙이며 살아온 한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한 여성이 있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 검사 박희정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누구보다 존경하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 안에서 며느리가 아닌 검사가 깨어났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희숙의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나서지 말라고, 아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희정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천장에 CCTV 카메라를 올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평생 참고만 살던 시어머니를 위해 검사 며느리가 펼치는 통쾌한 복수극이다. 끝까지 들으면 속이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운명적 만남과 결혼의 시작. 박희정은 서창그룹 회장의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그 화려한 집안의 후계자 자리를 거부하고 검사가 된 여성이었다. 사법시험을 통과한 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이 자신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길을 개척했기 때문이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희정은 백화점에서 부모님 선물을 고르고 있었다. 명품 판매장 앞을 지나치며 고개를 저었다. 화려한 로고보다는 실용적인 것이 더 마음에 들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희정의 가방을 낚아채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날치기였다. 가방 안에는 지갑은 물론 검사 신분증까지 들어있었다. 희정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빠르게 범인을 쫓아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남자는 망설임 없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날치기범을 붙잡았다. 범인의 팔을 뒤로 꺾으며 차분하게 제압하는 모습에서 희정은 그의 단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안에 든 거 확인해 보세요. 남자가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까요? 희정이 물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현석이었다. 희정은 그 이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낯설면서도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며칠 뒤 빗속에서 희정은 다시 현석을 만났다. 그는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끄는 노인을 말없이 도와주고 있었다. 노인이 고맙다며 인사를 하려 하자 현석은 손을 흔들며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희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없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다. 저번에 신세 진 것도 있고 비도 피할 겸 제가 밥 한번 살게요. 희정의 제안에 현석은 당황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작은 분식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다. 현석은 말은 적었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현석의 부모는 작은 김밥집을 운영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항상 말씀하세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말고 살자고. 그게 부모님의 인생 철학이에요. 현석의 말에 희정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희정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큰 회사를 운영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어요. 너는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회사 경영보다는 법으로 사람을 돕고 싶었거든요. 현석은 감탄하며 말했다. 대단하세요. 자기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희정은 현석과 함께 있으면 검사라는 무게를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다. 현석은 희정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용기가 났다. 어느 날 저녁 희정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있잖아요. 저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요. 당신을요? 현석은 당황했지만 희정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알겠어요.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희정의 아버지는 달랐다.
사진을 보더니 책상 위에 던져버렸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회사원이에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희정의 대답에 아버지는 비웃었다. 그 정도 회사면 말단 사원이겠구나. 연봉이나 제대로 나오겠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희정의 말에 아버지는 소리쳤다. 너는 서창그룹 외동딸이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회사 미래를 좌우한다는 걸 모르냐? 저는 회사 미래를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최후 통첩을 했다. 좋다. 내가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면 이 집안과 인연을 끊어라. 유산도 지원도 기대하지 마라. 희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알겠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몇 달 뒤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신랑 측 하객은 김밥집 단골 손님들, 현석의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신부 측 하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희정의 아버지는 끝내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 희숙은 희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희정아, 우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예요. 희정은 희숙을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희정은 느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될 거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숨겨진 고통. 결혼 후 희정은 현석의 부모와 함께 작은 빌라에서 살기 시작했다. 희숙은 며느리 희정을 친딸처럼 대했다. 희정아, 힘들지 않아? 내가 할게. 희정아, 밥은 먹었어? 내가 차려줄게. 희정은 처음엔 어색했다. 친정에서는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희숙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희숙과 남편은 서울 외곽 오래된 골목에서 김밥집을 운영했다. 새벽 5시면 희숙은 김을 굽기 시작했다. 여보, 국물 냄비는 내가 볼게. 작은 김밥집이었지만 동네 사람들 얼굴은 다 기억하는 따뜻한 곳이었다. 희숙과 남편은 늘 말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말고 살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희숙은 동창회에 나가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다. 괜히 가면 마음이 불편해지더라. 희정은 그 이유를 몰랐다. 시어머니 희숙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희숙에게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 희숙의 동창 중에 최정자라는 여자가 있었다. 학창시절부터 정자는 희숙을 괴롭혔다. 무리를 지어 희숙을 따돌리고 비웃고 무시했다. 졸업 후에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동창회를 찾아가지 않으면 가게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번 참석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 희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자의 남편이 아들 현석이 다니는 한성산업의 사주라는 것을. 그리고 정자의 아들이 현석의 직속 상사라는 것도. 그날 이후 희숙은 동창회에서 정자에게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정자는 그런 희숙을 하녀처럼 부렸다. 동창회에서 희숙을 무시하고 부리는 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과시했다. 희숙은 참았다. 아들 현석이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한편 현석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석은 회계 자료를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서류가 서로 맞지 않았다. 개별 서류상으로는 정상인데 실제 거래처와 단가와 결제 금액이 달랐다. 한 번이 아니었다. 여러 건이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져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 차명 계좌까지 동원된 치밀한 비리였다. 현석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이 모른 척하면 편했다. 하지만 어머니 희숙의 말이 떠올랐다. 현석아, 정직하게 살면 손해는 봐도 부끄럽진 않다. 현석은 결국 결심했다. 익명으로 내부 고발을 하기로. 현석은 증거 자료를 모아 감사원에 제보했다.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회의에서 현석을 제외했다. 업무도 점점 배제되었다. 동료들은 현석을 피하기 시작했다. 직속 상사가 현석을 불렀다. 이현석 씨, 괜히 나서서 분위기 흐리지 마. 현석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의 내부 고발이 들통났다는 것을. 하지만 현석은 집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부모님과 희정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도 괜찮았어요. 현석은 평소처럼 말했지만
날이 갈수록 얼굴은 어두워졌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설쳤다. 희숙은 그런 현석을 보며 걱정했다. 현석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바쁜 시기라서요. 현석은 고개를 저었지만 희숙은 아들이 뭔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희숙은 생각했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정자 때문에 현석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 희숙은 더욱 정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동창의 문자가 오면 가기 싫어도 참고 나갔다. 정자의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김밥집에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위생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왔다. 보건소 직원이 와서 냉장고까지 뒤졌다. 여기 유통기한 지난 김치 있네요. 아니에요. 그거 어제 담근 김치예요. 희숙은 황당하게 말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일단 지속해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희숙과 남편은 혼란스러웠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거야?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거야? 희숙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조직적인 보복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몰랐다. 동창회의 비극과 증거 확보. 드디어 그날이 왔다. 희숙에게 문자가 왔다. 이번 동창회엔 꼭 와. 할 말 있어. 그것은 바로 정자였다. 희숙은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이지 거기에 가기 싫었다. 하지만 현석의 어두운 얼굴이 떠올랐다. 요즘 현석이 힘들어하는 게 혹시 회사 때문이라면 내가 정자에게 잘못 보여서 현석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희숙은 거울 앞에 섰다. 수수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깔끔하게만 보이려 했다. 여보, 다녀올게.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또 가는 거야? 동창회 갔다 오면 얼굴이 안 좋던데. 괜찮아. 친구들이랑 만나는 건데 뭐. 호텔에 도착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컨벤션 홀이었다. 희숙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다.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현석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동창회장은 이미 시끌벅적했다. 비싼 옷을 입은 동창들이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다. 명품 가방, 화려한 액세서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들. 희숙은 그 사이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어머, 희숙이 왔네. 정자의 목소리였다.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렸다. 희숙은 고개를 들었다. 정자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다. 여왕처럼 의자에 앉아 희숙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응. 정자하고 희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정자는 희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야, 너 그 옷 작년에도 입었던 거 아니야? 이제 슬슬 새 옷 좀 사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주변 동창들이 웃었다. 희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다. 여기 앉아. 내 옆에. 옛날 생각나네. 너 맨날 내 옆에 쫄래쫄래 따라다녔잖아. 희숙은 정자 옆에 앉았다. 정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명령하듯 말했다. 목말라. 물 좀 떠와. 희숙은 일어나 물을 떠왔다. 정자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차가운 거로 다시 떠와. 제대로 못해. 희숙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물을 떠왔다. 다른 동창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다. 시간이 지나며 정자는 계속 희숙을 부렸다. 의자 좀 치워. 여기 좀 답답해. 이거 좀 들어봐. 저기 가서 가져와. 희숙은 묵묵히 따랐다. 정자는 흡족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중 희숙은 물잔을 떨어뜨렸다. 유리가 바닥에 깨졌다. 희숙은 급히 유리 조각을 치우려 했고 손가락이 베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김밥이나 싸는 게 고작이니까 그렇지. 정자가 비웃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희숙은 모멸감과 스트레스로 몸이 진짜로 안 좋아졌다. 어지러웠고 속이 메스꺼워서 더는 견딜 수 없었다. 희숙은 참다 못하고 조용히 말했다.
정자야, 미안한데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정자는 희숙을 노려보고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지금 가겠다고. 내가 기분 좋은 게 못마땅한 거지.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 아니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이. 정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까짓 게 어디서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정자야,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 순간 정자의 손이 희숙에게 날아왔다. 짝 소리가 홀 안에 울렸다. 희숙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희숙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았다. 동창회장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희숙은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얼굴로 흘렀다. 같은 호텔 다른 층에서는 검사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희정도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희정은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한올 앞을 지나치다 시끄러운 소리에 안을 보게 되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희정은 그 장면을 목격했다. 자신이 존경하는 시어머니가 정자에게 뺨을 맞고 서 있는 모습을. 희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희숙은 뺨을 감싸고 눈물을 참고 있었고 정자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다. 희정의 속에서 천불이 났고 몸이 저절로 움직이려 했다. 희정이 들어가려고 손잡이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때 희숙과 눈이 마주쳤다. 희숙은 눈물 맺힌 눈으로 희정을 보며 손을 저었다. 희숙의 눈빛이 희정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오지 마. 제발 오지 말라고. 내가 나서면 현석이 더 위험해진다고. 희정은 멈춰 섰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 대신 희정은 천장을 올려다봤으며 마침 CCTV가 보였다. 그 순간 며느리가 아닌 검사 희정이 깨어났다. 이건 우발이 아니야. 지속적인 갑질이고 폭행이야. 그리고 이건 증거가 있어. 희정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검사로서 말이다. 희정은 호텔 관리실로 향했다. 검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다. 검사 박희정입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관리실 직원은 당황하며 물었다. 어느 층 영상이 필요하신가요? 3층 로즈홀 복도와 홀 내부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7시부터 지금까지 모두 복사해 주세요. 직원은 서둘러 영상을 USB에 복사했다. 희정은 USB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다. 1시간 뒤 홀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웃으며 복도를 지나갔다. 그중 한 명이 시어머니를 때린 정자였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정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희정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희정은 그녀의 얼굴을 기억했고 목소리도 기억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마지막으로 희숙이 홀에서 나왔다. 희숙은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감싸고 있었다. 어머니 하고 부르며 희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희숙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고는 말을 더듬었다. 희정아 너 왜? 같이 가요 어머니. 희숙은 눈물이 핑 돌아 말했다. 너 다 봤구나. 네 봤어요. 하고 희정은 희숙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다. 창피하다. 이런 모습 보여서. 어머니, 창피한 건 저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아니고요. 택시 안에서 희숙은 창밖만 바라봤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어머니, 손 보여주세요. 하고 희정이 말했다. 희숙은 손을 내밀었다. 손가락에 밴드가 붙어 있었는데 피가 배어 나와 있었다. 이건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물잔을 깨뜨려서. 유리 조각 치우다가 베었어. 희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참으셨을까? 집에 도착하자 현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현석은 멍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희정씨 하고 현석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희숙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뺨이 부었어요. 희숙은 손으로 뺨을 가리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요. 어디서요? 하고 현석은 다가와 희숙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손자국이 선명했다. 이건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가 때렸어요? 아무도 안 그랬어. 현석아, 괜찮다니까. 희정이 조용히 말했다. 현석 씨, 일단 어머니 앉으시게 해드려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희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현석은 안절부절 못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어머니를 때렸어요? 희정이 입을 열었다. 현석 씨, 제가 봤어요. 호텔에서 어머니가 동창회에서 폭행당하시는걸요. 현석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어머니 동창 중에 최정자라는 분이 어머니를 때렸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요. 현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게 누구예요? 왜 어머니를 때려요? 희숙이 조용히 말했다. 현석아, 그 사람은 내가 다니는 회사 회장 부인이야. 현석은 멍하니 희숙을 바라봤다. 네, 회사 회장 부인이요? 응, 김동준 회장 부인, 최정자,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희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학창 시절부터 정자는 나를 괴롭혔어. 졸업하고도 똑같았고. 그런데 내가 그 회사에 다닌다는 걸 알고부터는 더 심해졌어. 어머니 하며 현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참았어.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정자 비위 거스르면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아니야, 현석아. 너 때문이 아니야. 어머니. 현석은 소리쳤다. 저 때문이잖아요. 제가 그 회사 다녀서 어머니가 맞으신 거잖아요. 희정이 일어나 말했다. 현석 씨, 진정하세요. 진정이 돼요? 어머니가 나 때문에 맞았는데. 현석은 벽을 쳤다. 주먹이 벽에 부딪혔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 현석 씨, 앉아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희정은 현석의 어깨를 잡았다. 현석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저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호텔 CCTV 영상이요. 어머니가 폭행당하신 장면이 다 찍혀 있어요. 희숙이 놀라 말했다. 희정아, 그건 안 돼. 어머니,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저는 그 여자를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안 돼. 하며 희숙은 소리쳤다. 그러면 현석이가 어떻게 돼? 현석이가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해? 희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법은 피해자 편이에요. 어머니가 맞으신 건 범죄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때 현석이 조용히 말했다. 희정 씨, 저 이미 회사에서 찍혔어요. 희정과 희숙이 현석을 바라봤다. 현석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사실은 제가 회사 비리를 발견했어요. 회계 부정이요. 그래서 익명으로 내부 고발을 했어요. 희숙이 깜짝 놀랐다. 현석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정직하게 살라고. 잘못된 건 바로잡으라고. 그래서 전 고발했어요. 현석은 목이 메어 힘겹게 말했다. 회사에서 다 알아냈어요. 익명이었지만 제가 한 거라는 걸 눈치챘나 봐요. 그 후로 회의에서 배제되고 동료들이 저를 피하고 상사는 노골적으로 압박했어요. 어제 상사가 저를 불러서 그랬어요. 회사 분위기 파악 못하느냐고. 괜히 나서서 회사 망신시켰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각오하라고. 현석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이제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현석은 희숙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맞으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정의롭게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요? 희정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현석 씨, 어머니, 들어보세요. 희정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석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회사가 잘못된 거지 현석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한 건 최정자라는 그 여자예요. 폭행한 사람이 범죄자예요. 희정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저 검사예요. 법으로 사람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제가 어머님과 현석 씨를 지킬게요. 저 믿어주세요. 현석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희정 씨. 믿을게요.
희숙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희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희정은 두 사람을 안았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내요. 정의의 심판, 법정 대결. 그날 밤 희정은 방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정자가 희숙에게 물을 떠오라고 명령하는 장면, 의자를 치우라고 하는 장면, 물잔을 깨뜨린 희숙을 모욕하는 장면, 그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까지. 완벽한 증거였다. 희정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다. 각도도 좋고 화질도 선명했다. 법정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증거였다. 희정은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폭행 일시, 장소,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그리고 동기까지. 정자가 왜 희숙을 괴롭혔는지, 현석과 회사의 관계까지 모두 정리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희정은 결심했다. 반드시 정자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그리고 한성산업의 비리도 함께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희정은 검찰청에 출근하자마자 팀장을 찾아갔다. 폭행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 사건과 연결된 회계 비리 건도 함께 수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팀장은 희정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니 복잡한 사건이지만 진행해보라고 허락했다. 희정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현석은 대기 발령을 받았다. 출근은 하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통보였다. 현석은 매일 회사에 나가 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동료들은 현석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상사는 오늘도 할 일이 없으니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비웃듯 말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현석을 부르지 않았다. 현석은 혼자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었다. 회사 복도에서 오너의 아들과 마주쳤다. 현석의 직속 상사였다. 상사는 현석에게 아직도 여기 있느냐며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비아냥거렸다. 현석이 사과의 말을 하자 상사는 현석 때문에 회사가 난리라며 감사팀이 들어오고 거래처가 끊어지고 있다고 소리쳤다. 상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현석의 어머니도 김밥집을 한다며 김밥집 아들을 취직시켜줬더니 회사를 망치려고 든다며 비아냥거리며 웃어댔다. 현석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다. 어머니 얘기만큼은 하지 말라고 간신히 말했지만 상사는 사실이 아니냐며 현석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시중을 다 든다고 비웃었다. 상사는 현석이 이미 끝났다고, 여기서 잘리면 다른 데서도 못 쓴다고 자신이 보장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는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갔다. 현석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떨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날 저녁 현석은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희숙이 걱정스럽게 밥을 더 먹으라고 권했지만 현석은 억지로 밥을 떠먹을 뿐이었다. 희정은 그런 현석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바로 그날 김밥집에도 또 위생신고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조사가 훨씬 더 심했다. 보건소 직원이 와서 냉장고까지 뒤졌다.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가 있다며 지적했지만 희숙은 그것이 어제 담근 김치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직원은 지속해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영업정지 일주일 처분을 통보했다. 희숙과 남편은 김밥집 앞에 주저앉았다. 남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자신들에게만 이러는지 물었고 희숙은 목 놓아 울었다. 영업정지 일주일이면 단골 손님들이 다 떠나갈 것이고 그러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희정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그 소식을 들었다. 희숙은 부엌에서 울고 있었고 현석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희정은 희숙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희숙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두려움에 떨었다. 김밥집이 일주일이나 문을 닫으면 단골 손님들이 다 떠나가고 그럼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고 울먹였다. 희정은 희숙의 손을 꽉 잡으며 자신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보복이며 증거를 다 모았으니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결심이 섰다. 다음 날 희정은 검찰청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먼저 김밥집 위생신고 건을 조사했다. 모든 신고가 같은 IP에서 접수된 것을 확인했고 그 IP를 추적하니 한성산업 사무실이었다.
역시 조직적인 보복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희정은 한성산업회계 자료도 입수했다.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자료였다. 페이퍼 컴퍼니, 차명 계좌, 이중장부,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희정은 동료 검사에게 자료를 보여주었다. 동료는 한성산업 대표 김동준이 친인척 회사로 수십억을 빼돌렸으며 납품 단가도 시세의 3배라고 지적하며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로 지목된 직원에게 대기 발령을 내리고 그 직원 부모가 운영하는 김밥집에 집요하게 위생신고를 넣은 것도 명백한 보복이라고 덧붙였다. 동료는 이 정도면 구속수사감이라고 판단했다. 희정은 팀장에게 보고했다. 한성산업 대표 김동준과 그 부인 최정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인도 포함하는 이유를 묻자 희정은 폭행 혐의와 공모 혐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희숙이 맞은 CCTV 영상도 제출했다. 팀장은 영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너무 심하다는 평가와 함께 강력하게 수사하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희정은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며칠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희정은 수사팀과 함께 한성산업으로 향했다. 검찰이라는 신분을 밝히며 김동준 대표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비서가 놀라 달려왔지만 희정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며 대표를 나오게 하라고 요구했다. 수사관들이 대표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동준은 회의 중이었다.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희정은 차갑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횡령과 배임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혐의로 체포한다고 통보했다. 수사관이 김동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동준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다. 자신이 누군 줄 아느냐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협박했지만 희정은 협박은 추가 혐의가 된다며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다. 김동준은 끌려나갔고 사무실 직원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다. 희정은 곧바로 정자의 집으로 향했다. 고급 아파트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자가 나왔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희정은 검사 신분증을 보이며 폭행 혐의로 체포한다고 통보했다. 정자는 당황하며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희정은 지난달 호텔 로즈홀에서 김희숙 씨를 폭행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자는 그것은 그냥 친구 사이에 장난친 것이며 폭행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희정은 CCTV에 다 찍혀 있다며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했다. 수사관이 정자에게 수갑을 채웠다. 정자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누군 줄 아느냐고 남편이 누군데 이러느냐고 외쳤다. 희정은 남편분도 지금 체포되어 조사 중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정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이것은 오해이며 설명하겠다고 애원했지만 희정은 검찰청에서 하라고 말하며 정자를 끌고 나갔다. 아파트 주민들이 그 모습을 구경했다. 정자는 얼굴을 가리며 울었다. 제발 이러지 말라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희정은 차갑게 앞만 보고 걸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다. 중견건설업체 한성산업 대표와 그 부인이 횡령과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현석과 희숙은 TV 앞에 앉아 뉴스를 봤다. 김동준과 정자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다. 희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현석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희정이 집에 돌아왔다. 뉴스를 봤느냐고 물으며 약속했던 대로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했던 말을 지켰다고 전했다. 희숙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고 현석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희정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뒤 한성산업은 큰 혼란에 빠졌다. 대표가 구속되자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끊었다.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월급이 나올지 회사가 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석의 직속 상사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현석 때문이라며 혼잣말을 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현석이 옳았던 것 아니냐고, 회사가 정말 비리를 저질렀자느냐고, 현석은 용기 있었던 것이라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며칠 뒤 회사 이사회가 열렸다. 그리고 결정이 났다. 이현석 씨를 복직시키고 부당한 처우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이었다. 현석은 회사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다. 하지만 현석은 정중히 거절했다. 감사하지만 더는 이 회사에 미련이 없으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석은 그렇게 한성산업을 떠났다. 당당하게 말이다. 한편 검찰 조사실에서는 김동준과 정자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 희정은 김동준에게 친인척 회사로 80억 원을 빼돌린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동준은 고개를 숙이며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다.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한 것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김동준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묵인했다고 시인했다. 희정은 파일을 넘기며 김밥집에 집요하게 신고를 넣은 것도 회사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IP 추적 결과 모든 신고가 회사 사무실에서 접수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김동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이었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정자가 조사받고 있었다. 김희숙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정자는 울먹이며 화가 나서 그랬다고, 희숙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무시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반문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검사는 CCTV 영상을 틀었다. 정자가 희숙을 하녀처럼 부리고 모욕하고 결국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다. 정자는 그 영상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이 너무 심했다며 희숙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검사는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정자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며칠 뒤 희숙은 검찰청으로 출석했다.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희정이 동행했다. 희정은 떨지 말라며 자신이 옆에 있다고 위로했다. 희숙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사가 희숙에게 최정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희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바르다고 대답했다. 언제부터 괴롭힘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희숙은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정자는 자신을 늘 괴롭혔으며 졸업하고도 계속 그랬다고 진술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왜 참았느냐는 질문에 희숙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아들이 정자 남편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정자 비위를 거스르면 아들이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그래서 참았다고 말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이 있느냐고 물었다. 희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자신은 정자가 자기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검사는 희숙의 말을 기록했다. 조사가 끝나고 희숙은 밖으로 나왔다. 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했다며 위로하자 희숙은 이제 정말 끝나는 것이냐고 물었다. 희정은 희숙의 손을 잡으며 아직 재판이 남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희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희숙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다. 현석도 새로운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다. 며칠 뒤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다. 현석은 설레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김밥집도 다시 문을 열었다. 영업정지가 부당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보건소에서 공식으로 사과했다.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다. 고생 많았다며, 뉴스를 봤다며, 정말 억울하셨겠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희숙은 눈물을 흘리며 김밥을 쌌다. 이제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됐다. 재판날이 다가왔다. 희정은 며칠 밤을 새워 재판 준비를 했다.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증인을 확보하고 논고를 작성했다. 완벽해야 했다. 어머니를 위해서, 현석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말이다. 재판 전날 밤 희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정자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남편이 희숙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희정이 있지 않으냐고, 우리 며느리가 검사라며 위로했다. 희숙은 그래도 정자 얼굴 보기 싫다며 두려워했다. 현석도 방에서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자신도 같이 가겠다며, 희정도 있고 자신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희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난다고. 희정도 거실로 나왔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잠을 못 주무시느냐고 물으며 내일은 자신이 어머니를 지킬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짐했다. 희숙은 정자가 혹시 풀려나는 건 아닐지 걱정했지만 희정은 증거가 확실하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희숙은 그제야 조금 안심했다. 정의의 승리와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한성산업 비리 사건은 이미 큰 뉴스였으니까 피해자 가족이 나왔다며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한마디 해달라며 기분이 어떠냐며 마이크가 쏟아졌다. 현석이 희숙을 감싸며 비켜달라고 어머니가 놀라신다고 말했다. 희정도 희숙을 보호하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법정홀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바로 수많은 방청객들이었다. 저기 검사가 나왔다며 며느리가 검사래 멋있다며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희정은 희숙을 방청석에 앉게 하고 자신은 검사석으로 향했다. 잠시 후 피고인들이 들어왔다. 김동준과 시어머니를 괴롭혀온 최정자였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화려했던 옷 대신 수의를 입고 있었다. 최정자는 방청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희숙과 눈이 마주쳤다. 희숙은 움찔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정자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판사가 법정 안으로 입장했다. 그러자 법정 안에 모두가 일어섰다. 재판을 시작한다는 판사의 선언과 함께 모두가 앉았다. 판사는 피고인 김동준, 최정자에 대한 횡령, 배임, 폭행, 내부 고발자, 보복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희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검사 박희정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먼저 기소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희정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피고인 김동준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친인척 회사를 통해 총 82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납품 단가를 시세의 3배로 책정하고 차명 계좌로 금액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희정은 계속해서 피고인은 내부 고발자 이현석 씨에게 대기 발령을 내리고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김밥집에 집요하게 위생신고를 넣는 등 조직적인 보복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동준은 고개를 숙였다. 희정은 정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피고인 최정자는 지난 12월 11일 호텔에서 피해자 김희숙 씨를 폭행했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하녀처럼 부리다가 결국 뺨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희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현석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희정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평범한 이웃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라 확신했다. 희정은 검사석에서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최종 논고를 시작했다. 피고인 최정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무기 삼아 피해자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피해자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보복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돈과 권력이 죄를 덮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정자는 수의를 입은 채 끝까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오만한 기색을 보였지만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그 기세는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일갈하며 최정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아내의 위세를 등에 업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그녀의 남편 역시 희정이 제출한 횡령과 배임 증거들 앞에 꼼짝없이 쇠고랑을 차며 부부의 일그러진 왕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법정을 나온 희정은 시어머니 희숙 씨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동안 며느리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혹은 검사 며느리의 명예에 누를 끼칠까봐 숨죽여 울었던 희숙 씨는 그제야 본물 터지듯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희정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시어머니의 귓가에 나직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더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제게 어머니는 그 어떤 화려한 권력가보다 더 고귀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시니까요. 오늘 이 눈물이 어머니의 마지막 상처가 되게 해드릴게요. 그 후 보복성 고발과 갑질로 인해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던 희숙 씨의 작은 김밥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정직한 김밥 맛이 정말 그리웠습니다라며 그녀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다시 앞치마를 두른 희숙 씨의 얼굴에는 예전의 수심 대신 은은한 미소가 피어났고 가게 안은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가족의 행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시리에 빠졌던 남편 현석 씨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그의 성실함과 실력이 업계에 널리 알려지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제안받아 중견기업의 팀장으로 이직하게 되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희숙 씨의 가게 일을 돕고 저녁에는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따뜻한 찌개를 나누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만끽하고 있다. 어둠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가족의 사랑과 정의가 승리했다는 벅찬 행복이 햇살처럼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식을 위해 묵묵히 수모를 견뎠던 어머니의 위대한 희생,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정의의 칼을 빼든 며느리의 모습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그를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도 희정 씨처럼 든든한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위로와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저희 시니어 행복 충전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가슴 따뜻하고 통쾌한 소식으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